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백 32 북위 37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 19만 평방미터 799-805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아우 좋다. 멋있다. 너무 좋다. 네, 자 오늘도 틴트 요즘 날씨가 정말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무를 활짝 열어줬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 오늘의 힌트송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노래입니다.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제목을 알고 갔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노래는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만든 박문영 선생님의 작사 및 작곡한 노래입니다. 정광태 선생님의 대표곡이기도 하고요. 이 노래 워낙에 유명한데 오늘 Z세대 대표를 넣은 양현규 학생은 이 노래 잘 알고 있죠? 에이 모를 리가 있나? 일단은 인사 먼저 드리면은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학 중인 양현규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출연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이제 언제나 봐도 기뻤어요. 왜 이렇게 훈남이야? 멋있어. 날씨 그만 미소 그만. 내려가.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서 좀 어색했는데 이제 또 시작부터 노래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저도 이렇게 긴장 풀고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었던 이 것 노래 같습니다. 잘 아시죠? 아, 그럼요. 고등학교 때 독도 관련 활동을 많이 해서 저는 기회가 안 돼서 조금 아쉬웠는데 독도를 정말 갈 뻔하기도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오늘 할 얘기 많으시겠네요. 그러네.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네네. 그 만든 사람을 이 노래도 만들으셨다고 하니까 그저 새로운 정보였어요. 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완전 국민 가요인데. 맞아요. 이 독도는 우리 땅이요. 독도의 환경이 바뀌면서 가사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부른 가장 최근 버전인 2012년도에 개사가 된 노래인데요. 요즘엔 쓰이지 않는 거리 단위인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200리였죠. 200리. 네, 200리에서 킬로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변경이 됐고요. 강수량도 많아져서 1300에서 18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잡히는 어종도 바뀌었어요. 왜냐면 요즘은 명태가 잘 안 나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걸 바뀌었나 보네. 업데이트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나는 다 빨간 걸로만 알고 있어. 제 입에 붙는 거는 그냥 200미고 남면도동 일본제 딱 입에 붙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 세 개의 네. 차이가 나네. 보시면은 독도 최초 지킴이와 이장님 성함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네.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뀐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그 새로운 걸로 바뀌니까 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저한테. 예전에 왜 그 프로 있잖아요. 도전 천국인가? 천국인가? 맞아요. 그 천국이죠. 도전 천국? 이거 해서 가사 틀리면 땡. 마치 그런 느낌으로 지금. 너무 떨렸어요, 지금. 예. 우리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노래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난번에 4천만 땡겨줘요. 이것도 알게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레퍼토리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힌트송 들어보니까 오늘 주제 맞히는 건 좀 쉬울 것 같거든요.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 민간에서 이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건 잘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잘 모르는 이야기를 바로 오늘 속속들이 파헤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독도를 수호하는 우리의 국회 이야기입니다.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 편입이 필요하다. 일본 땅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짜증나고 화날라 그래요. 순시선이 침입을 한 거예요. 강제 편입을 단행을 합니다. 대놓고 그냥 자기 땅이라고 억지를. 전승 기념 명소로까지 소개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오해를 했겠어요. 그때쯤이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독도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독도 정책이 있을 만큼은 세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오늘의 주제 독도를 수호하는 우리 국회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좀 같이 보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8번지 동해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토 독도를 소개합니다.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92km의 바다를 가면 두 개의 작은 섬이 있다. 이것이 독도다. 동경 131도 52분 22초, 북위 37도 14분 18초. 동해 북판에 있는 한국 영토 중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다. 보통 지도에는 그려지기 어려운 작은 섬이지만 섬 주변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을 지키는 동해 초소이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국민들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과 그 주변에 30여 개의 바위 등으로 된 면적 약 0.17평방킬로미터의 작은 섬이다. 독도에는 평지가 없고 식수가 귀해 주민이 살고 있지 않으며 잡초만이 바위 섬을 덮고 있다. 진짜 외국인이 봐도 섬이 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맞아요, 독도는. 맞아요. 혹시 가보신 분 여기 독도 한번 가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없어요. 진짜? 저는 독도를 3번 정도 시도했어요. 와우. 그런데 네. 다 울릉도에서 막혔어요. 왜? 날씨 때문에? 날씨 때문에. 왜 독도를 한번 가보려면 3대가 덕을 쌓는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온도 따라야 되겠네. 사실 뭔가 정치적인 거나 뭐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얽혀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자꾸 탐을 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라고요?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 문서에서도 1877년 태정관 지령, 1904년 신고호 행동일지 등을 통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랜 옛날부터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이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네, 아직도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숙종 때 이야기 안용복. 들어보셨죠? 네. 네. 이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그 어업 행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업권을 두고 일본인과 이 신라인가 붙어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가요. 근데 그때 이제 일본 태수한테 아니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결국 이제 1695년 12월 25일 도토리번 그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울릉도와 독도 모두 도토리 번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받습니다. 다음에 1월 28일이었죠.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가 금지되는 그런 결과를 만든 인물이 바로 안용복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역사의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였다고 주장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한일 문제를 조장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사회 우경화 경향에 편승하여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문부성 독도 관련 교과서 왜곡, 그리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양 탐사선 수로 측량 등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도발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비교적 최근에 학교에 좀 다녔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 사실 교육도 되게 많이 받고 뭐 뉴스나 신문 기사로도 되게 많이 접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또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쟁 지역화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떤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게 된다라는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아니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니까 네. 전문 분야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사실은 안 얽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나인 누나 같은 경우도 이 손 제 건데요? 그럼 응해줄 필요 없잖아요. 손? 네. 응해주지 마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 제 건데요? 한다고 해서 너무 당연한 내 건데 그러니까 싸워줄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인 게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아픈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금 큰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일본은 언제부터 그거 왜 이렇게 독도에 대한 집착이 생긴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원래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그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서서히 일본 땅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말을 바꾼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요. 자, 일단 독도는 우리 땅 그 가사에 나오는 러일 전쟁 시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 이 전투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일본은요, 1905년 1월 28일 날 이 독도에 강제 편입을 단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동해 쪽이잖아요. 이 동해 쪽에서 러시아 쪽이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그 옆에 있는 상황이니까 어딘가에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군사 기지로 중요한 지점, 여기에 이제 독도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랬다 카더라 김나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그 시점에 대해서 어허. 이랬다 카더라 맞아. 취재해 봤습니다. 재밌겠다. 1905년 러일 전쟁이 긴박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아주 다급해집니다. 네. 1892년 일본 외무성의 초임 외교관으로 부산의 일본 영사관에 부임했던 야마자 엔지로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으로 대러 선전포고 원문을 만든 일본인인데요. 정무국장은 일본의 대외 정책을 모두 주무르는 요직 중의 요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느껴져요. 야마자 엔지로 완전 왔다 이런 느낌. 권력차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시마네현 출신인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부가 독도에 와서 그곳에 서식하던 강치를 포획을 하게 됩니다. 아, 강치 뭔지 알아요? 아니요? 강치는 바다사자. 물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독도의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서 이 섬을 조선 정부로부터 임차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요. 독도를 한국의 영토인 줄 알고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찾아온 그에게 야마자 엔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궁금하네.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 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막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변입시키려고 한 거네요. 이때까지는 일본의 어부부터 또 고위 관료까지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었네요. 그렇지. 맞아요. 이후 1905년 5월 28일 러시아 발트 함대는 최후 결전의 장소로 울릉도를 택한 일본 함대에 대패하게 됩니다. 독도 근처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독도를 일본으로 편입시켜 전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일본의 시도가 성공을 거둔 겁니다. 이상 이랬다 가더라 김나희 기자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 해전 이후 일본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 최쌤은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어요? 제가 이 게임 쪽은 문외한입니다. 해봤어요? 아니요? 이 스타크래프트 한 사람이 없다니.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전략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어디를 기점으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울릉도를 기점으로 잡고 했던 전투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런 군사적인 부분에서 독도랑 울릉도가 가지는 지리적인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해 8월이었죠. 서둘러서 이 독도 막루를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해 10월 15일이었죠. 예상보다 아주 빠르게 러일 전쟁이 종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루를 막 세우려고 막 했는데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제 종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독도 막루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10월 24일 날 철거가 된 겁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죠? 네. 그런데 독도는요, 당시 그 일본의 언론에 아주 큼직한 사진과 함께 전승 기념 명소로까지 소개가 되었는데요. 자, 당시 실제 기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일본 신문이에요. 예, 여기 지금 뭐 화질은 좀 흐리지만 이 사진 보시면 독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말이 안 뭐 되네요. 장난하나. 네. 세계인들은 이때부터 오해를 했겠어요. 이건 한국에서 이 기사 나왔던 것 자체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일본은 종전 직후 이 1905년 11월에 바로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을사늑약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외교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국 불능의 상태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후에 이제 1907년이었죠.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는 이제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조약으로 결국 한반도 주권을 완전히 강탈해 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일본 내각이 독도부터 편입시켰던 결정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반도를 침탈하기 위한 좀 서곡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요즘 말로도 그렇고 축구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이거를 빌드업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빌드업 해가지고 조선을 먹어버리려고 야욕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1910년에 왜 우리가 식민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 강탈당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910년 강탈되기 이전에 이미 강탈된 첫 번째 그 공간이 바로 독도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1910년이 아니라 이미 1905년부터 우리는 식민지화되는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 있게 되었다. 독도를 출발로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독도는요, 연합국 총사령부 명령 등에 의해서 일본의 그 관할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1945년 광복과 더불어서 다른 모든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 도서로서 대한민국에 완벽히 반환이 된 것이죠. 아니, 완벽히 반환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일본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일본의 그 독도 침탈 야욕이 그런데 거기서 꺾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To be continued. 네, 일본의 그 독도 침탈 의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이승만 정부에서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습니다. 아예 해안으로부터 60마일을 따라가지고 이걸 이제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제가 봐도 이거는 놀라울 만한 그 라인을 이제 그어버린 건데 평화선을 딱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연안 수역 보호를 위해서 선언한 해양 주권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평화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시 국회 속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양 주권선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에 있어 한국 평화선인데 일본 민족과 우리 두 민족 사이에 한 선을 그어놓고 이 선 사이에는 우리가 서로 권리 침범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제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화선인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권을 옹호하는 경제적 경제선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해양 주권선은 우리의 전력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사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선이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노예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400년을 다시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선은 우리가 한사고 우리 국민 총력을 다해가지고 반드시 방어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한 어떤 결심 이런 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보니까 그런 나라를 뺏겼던 서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강한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네. 해방 이후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또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상황이다 보니까 독도를 노리던 일본은 다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승만 정부가 잘한 거. 독도 정책이 있었을 만큼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세요. 자, 어쨌건 일본은요, 1952년 1월이었죠.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의 그 평화선 선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하죠. 네, 끈질기네요. 네 슬슬 맞습니다. 짜증나고 화날라 그래. 이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계속 잡음이 일어나니까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좀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사실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점차 그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이 턱도 없는 소리 안 하고 화만 날 게 아니라 이제는 슬슬 진짜 불안하고 이런 것도 좀 느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자, 이에 맞서가지고 이승만 정부는요, 독도에 경비 부대를 상주시키고요, 한국 영토라는 표지를 빵 오. 세우면서 넘어오면 우리 경비대 있다, 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1953년이었죠. 바로 일본 순시선이 독도를 침입을 한 거예요. 자, 분명히 아까 그 평화라인 딱 그었잖아요. 네. 넘어와가지고 독도를 지금 침입을 한 겁니다. 자, 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년입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정전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전쟁 기간입니다, 지금요. 이때 나온 건데, 일본 도군현의 국립경찰과 그곳 관현 30여 명이 해상보안대의 경비선 2척을 대동하고 27일에 독도에 상륙하여 도군현 도계촌 죽도라는 팻말을 꽂고 작업 중이던 어민 6명의 퇴거를 요구했다. 이 보세요. 아니 남의 나라에 무단 침입한 그것도 화가 나는데 무고한 어민을 내쫓는 팻말을 세웠다는 건 진짜 화가 나는데 근데 저게 무슨 뜻이에요, 팻말이? 크리스찬이 일본을 공부하잖아요. 네.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하이, 진짜로. 일단 그 도근현 도개촌 축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네. 그 도근현의 한 곳이 축도. 이건 그 다케시마라고 하잖아요. 그 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그 네네.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 대놓고 그냥 자기 땅이라고 억지를 이제 부리는 거예요. 와, 크리스티안. 네. 그런 어떤 죽도 다케시마 이런 이슈도 안 해요. 저 멕시코 엘리트. 그럼. 언어 엘리트. 진짜요? 네, 이제 대단하네요, 진짜. 저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그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잖아요. 네. 맞네. 6.25. 남의 집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때를 틈타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순시선을 보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정말 그렇죠. 횡포고 만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자, 그럼 이때쯤이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또론또론또론또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국회. 이거 어떡해. 국회 나와야죠. 맞습니다. 자, 일본의 그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서 당연히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뭐 항의도 좀 하고 네. 법도 만들고 하지 네.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그랬겠죠?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기사에서 다룬 1953년 일본 도군현 그 국립경찰의 그 독도 침탈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에서는요, 이 독도 침탈 사건에 관한 대정부 결의안을 냅니다. 자, 당시 속기록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침해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은 아무도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지난 6월 27일 일본 도근현청 국립경찰 도근현본부, 법무성 입국관리국 송강 사무소원 등 약 30명이 역사상 대한민국 영토가 명확한 독도에 대거 침입하여 일본 영토라는 표식과 아울러 한국인 출원은 불법이라는 경고표를 건립하는 한편 때마침 출로 중인 한국인 어부 6명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감행하여 엄연한 해양 주권과 대한민국 국토를 침해하는 불상사를 야기하여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국교에 일대 암용을 던진 바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금후 한국의 주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산악회를 포함한 강력한 현지 조사단을 독도에 파견함에 천원조하여 한국인 어민의 출로를 충분히 보호하고 금후 사태 수습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 좌기의 결의문을 제출한다.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라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일본도 조금 수그러들지 않았을까요? 뭐 수그러졌으면 지금까지
이러고 있진 않았겠죠? 그쵸. 네. 그러네요. 일본은요, 되레 1954년 9월 25일 날 독도 문제를요, 국제사법재판소였던 ICJ로 가져가서 최종 판결을 받자고 우리 측에 제안을 합니다. 아, 너무 어이가 없다. 뭘 국제 심판을 받자는 거예요? 당시 시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입지와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입지를 사실은 비교해보면은 국력 차이가 아무래도 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일본에게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낼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나이 씨 그 신발 제 건데 우리 소송 들어갈까요? 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씨가 그러면 소송에 같이 한번 갈 의향이 있냐고요.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자, 이러자 대한민국 정부 당연히 대응합니다. 한 달 뒤였던 10월 28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국제재판 거부하고요. 대응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지. 예, 당시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직접 외교 문서를 작성해서 일본에 보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라는 그 우리 정부의 그 기본 입장을요. 아측 구술서라는 그 제목의 문서로 처음 정리를 하는데 아라고 나자예요. 우리 측의 어떤 입장이란 얘기예요. 영어로 작성된 3장짜리 문서에 한글 번역본까지 첨부해서 보냈는데 이 내용이 이때 이제 1950년 나왔던 우리 측 처음 주장인데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 현 씨가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ICJ에 분쟁을 제출하자는 제안은 잘못된 주장을 법률적으로 위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유사 영토 분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단지 동해에 위치한 작은 섬이 아니다. 독도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며 대한민국 주권의 완전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굉장히 단호하게 유사 영토 분쟁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거는 뭐 영토 분쟁을 할 일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게 독도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기 보면은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의 완전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내놓은 이후에는요. 국회가 독도 경비 등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당시 속기록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예원 씨 한번 읽어 주시죠. 지금 현재 독도 경비는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옳시다. 그러면 이 독도의 경비가 경비정이 어떻게 소홀하게 해가지고 있는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경비정의 동해호라는 경비정이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 경비정은 울릉도와 포항에 다니는 정기 연락선과 동일하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독도에는 전혀 경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경비정으로 하여금 영업행위를 한 것은 현재 울릉도의 교통이 불편하다고 1년에 자기 고향에 간다 그래 봤댔자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밖에 못 가는 이러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동해호가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나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국회가 진짜 바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진 않아. 의원님들 2023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72년도 기사입니다. 동해의 외딴섬 독도가 개발되어 사람이 살 수 있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수산청은 독도를 73년부터 개발, 어업 전진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독도 종합 개발 계획을 세웠다. 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를 개발해서 우리 주권을 뚜렷하게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독도에 대한 주권을 대외적으로 확립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독도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일종의 독도 방어 전략 계획과도 같은 것이죠. 네, 이런 계획이 아무래도 좀 홍보도 되고 또 우리가 독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괜히 발 담그지 마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좀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독도 종합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간단해요. 일본인들이 독도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한국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맞습니다. 뭘 제출해야 되죠? 여권 제출해야 돼요. 네. 우리는 여권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없네. 그냥 가시면 되거든요. 확실하네요. 네, 나오는 겁니다. 나오네요, 이게 지금요.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독도 종합 개발 계획 이후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1970년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모습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섬에는 한국 경찰 경비대가 주둔하고 아침마다 독도 정상에는 태극기가 개양된다. 독도를 지키는 경찰관들. 그들은 섬을 지키고 이 주변 바다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비상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노력을 했는지를 배우고 나서 이 영상을 보니까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사실은 독도 문제가 더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일본에서 그냥 계속 문제를 만들어 왔던 거죠. 그게 일본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회는요,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 독도 수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도를 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기 때문인데요. 2005년이었죠.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인 아까 우리 크리스티안이 얘기했던 데카시마. 다케시마. 네, 이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사용해서 다케시마의 날 이걸 지정을 한 거예요. 와. 예를 들어서 김나희 생일을 나카무라 나히 데이 뭐 이런 식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이가 없네 진짜. 네, 맞습니다. 황당하죠. 그렇죠. 키무치의 날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 이후에 한일 관계는 당연히 경색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일본 국민들의 이 독도에 대한 관심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이슈가 되니까. 네. 결국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작전 성공인 거죠. 왜냐면은 크게 이렇게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국가에서 발표했네? 우리 땅이었나 보다. 그렇지. 우리 땅인데 그렇지. 오히려 우리가 부당하게 지금 빼앗기고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담비치.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무섭네. 결국 이제 그 이후에는 교과서에도 실려요. 교과서 실려가지고 지금 뭐 독도 그들은 이제 다케시마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본 땅이고 와우. 지금 한국이 불법으로 거기를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교과서 서술을 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대박이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왜곡된 진실이 화제성을 가지고 주목을 받게 되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국회는요,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지정한 독도의 날 조례 폐기 등 촉구 결의안, 또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결의안, 이런 것들을 계속 상정을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독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계동 의원입니다.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최성 의원 등 33인, 강재섭 의원 등 118인, 천영세 의원 등 10인, 문희상 의원 등 83인, 신국환 의원 등 22인이 각각 제안한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수호 관련 5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안된 각 결의안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일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도발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안 취지가 동일한 점을 감안하였으며 특히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취지 결의안이 제안된 바 있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05년 5월 3일 제253회 국회 제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굉장히 뭔가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그렇네요. 든든해요. 저 같으면은 분노해서 막말 나왔을 것 같고 속기록 더러워졌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진짜 단호하게 그쵸? 표현을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후요. 2008년이었죠. 독도 수호 및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2011년 8월 31일까지 정말 꾸준히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당연히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죠. 굉장히 장기간 동안 국회에서 여기는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대책들을 고민하고 또 실천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제정한 그 다케시마의 날, 이 다케시마의 날에 맞서가지고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논의도 계속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법적으로 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독도의 날은 왜 하필 10월 25일이었을까요? 아까 우리 예원 씨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1900년 10월 25일 이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발표를 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정한 뜻깊은 날로서 10월 25일이 정해지는 거예요. 뜻이 있었구나. 잊을 수 없네요. 아니 그러면은 10월 25일에 우리 다 같이 방송 가죠 독도로. 그것도 좋은데. 네. 아니 근데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자라고 했는데 왜 이게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이 상황이 100%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독도의 날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찬성 측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 측도 있어요. 논쟁이요. 우리 측에서 말이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산의 날, 서울의 날, 대구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영토인데 굳이 독도의 날을 정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도 뭐지? 그러니까 일본 측은 자신이 없으니까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지만 이건 우리나라 땅인데 굳이 왜? 굳이 독도의 날이라고 정해야 돼? 라는 반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게 아주 법적으로 제정이 안 된 겁니다. 또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죠. 네네. 네. 자, 이 외에도요. 2010년에는요. 일본 사회교과서의 독도 영토 표기 이거 지금 계속 지금 왜곡돼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도 했고요. 또 2013년에는요.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회는요. 꾸준히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 나가는데 일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몰랐는데 국회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당시에 독도 수호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셨던 국회의원분을 만나 뵙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는데요. 출동! Z세대가 간다! 오늘은 독도를 수호해온 국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18대 국회에서 독도 영토 수호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셨던 강창일 전 의원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독도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요? 독도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광복의 상징성을 갖고 있지요.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땅이고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실력 지배라고 하는데. 독도 영토 수호 대책 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또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어서 독도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이제 독도에 대한 자료도 모아야 되고 널리 알려야 돼요. 그 일본은 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에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제 홍보도 하도록 하고 유효하게 그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독도 저반 시설
같은 예산도 들여서 그 많은 그 시설도 해놓고 이런 것들이 대책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이죠. 전략적인 그 대응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죠. 그들의 목적하는 바는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 언젠가 관계가 나빠질 때는 그게 화약고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매매가 앵앵 한여름에 우는 것처럼 뭐 시끄럽게 짓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서도 만반의 준비는 해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 호들갑 떨면서 막 그 당황할 게 아니고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를 해야죠. 독도가 우리 땅을 확실히 자기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일본의 젊은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에 대화를 토론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대화에서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지식이에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터뷰를 듣고 보니까 국회에서는 독도가 애국을 드러내는 의미도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 울릉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아침은 울릉군 독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더라고요.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일을 독도를 지키는 일과 좀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도를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중요해요. 독도에 저반 시설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연구소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예산안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국회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한 국가가 이제 자신의 영토와 문화를 지켜낸다는 게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Z세대가 특히 노력을 좀 앞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책임감 살짝 토시. 그거 왜 걸로 넘겨요? 아니 근데 같이 가야지. 요즘 Z 세대가 이제 국회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맞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부담스럽지는 않고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럼요. 책임감인데 그럼요. 이제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독도 영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동해를 두고 이제 한일 양국 간의 명칭 표기 문제에 대한 갈등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와 여러 민간 단체들의 노력으로 뭐 세계 언론이나 뭐 지도 제작사, 출판물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사례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독도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아직 사실 깔끔하게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한 문제지만 국회가 앞장서서 또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면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일 문제가 이제 그 아주 크게 벌어졌을 때는 늘 국회에 독도 특위위원회도 있었고 뭐 일본 문제 특별위원회도 있었는데 근래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실효적 지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도 독도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울릉도에는 이제 비행장이 만들어졌죠. 그 국가 예산을 필요하죠. 독도에도 저반 시설부터 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힘을 빌려야 되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이담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특별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회는 국회의원의 활동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돼요. 정말 그 맨 마지막 그 멘트가 참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독도에 대한 그 국회의 어떤 그 활동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짜잔! 오늘의 우잘알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나는 독도의 상징성을 알게 됐다. 사실 실제로 독도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 알게 된 사실이 그 우리나라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독도가 그 시발점을 했다라는 부분을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독도라는 영토 분쟁 자체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영토를 빼앗겼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독도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거점으로 해서 들어왔구나.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금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이거를 당연히 잘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예전에는 몰랐던 상징성을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대한민국의 자물성을 알게 됐다. 일단 그 독도 스토리를 저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예 처음부터 알게 됐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 건데 내 신발인데 내 영수증 다 있는데 근데 남이 우기고 뭐 재판 가자고 하고 이랬다는 거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았으면 너무 힘들어져서 그냥 가죠. 그냥 가죠. 진짜? 근데 이거 뭐 다른 이슈지만 그래도 계속 참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계속 찾아왔던 그 대한민국의 자물성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나는 모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의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그 교과 과정부터 시작해서 뭐 출판물이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도 제작사든 정말 국회를 포함해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만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알고 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야 될 문제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똑똑한 후손들을 만나면 없는 역사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못난 후손 만나면 있는 역사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역사는 기억투쟁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그 역사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독도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한데요. 우잘무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전에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